교재 153쪽 스티븐 툴민의 논증 모델 공부하겠습니다. 스티븐 툴민은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철학자로서, 자, 우리 여러 번 소개가 됐었죠. 비트겐슈타인의 제자다.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언어 철학자인데 특히 어떤 분야? 화용론 혹은 화행론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도덕적 쟁점들 배후의 윤리를 평가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 논정들을 발전시키려 했다라는 설명이 첫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스티븐 툴민의 이 전체적인 이론도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아서 뭐예요? 언어학 중에서도 화용론적, 화행론적 언어학이다. 화행론, 화용론이 어떤 특성을 갖는다 그랬어요? 다른 언어학 분야와 달리 언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그죠?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트겐슈타인의 핵심 개념 한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게임이다 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개념을 썼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비트겐슈타인을 공부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번 학기에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이론가들 본격적으로 자세히 공부하기는 어렵죠. 기본 개념, 핵심 개념 위주로 소개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 연장선에서 자기 공부를 더 심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이것은 언어를 생각하는 기본 관점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휘론, 구문론, 어문론, 혹은 음성론 과는 달리 이 화용론 혹은 화행론이라고 하는 이 언어학의 영역에 해당되는 특성입니다. 일종의 게임의 룰이 있죠. 그죠? 어휘론, 구문론, 어문론은 어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일반론적인 법칙을, 일반적인 법칙이란 말이 뭡니까? 개별적이거나 특수한 법칙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 이런 뜻이죠. 일반론, 일반적인 법칙. 언어학의 기본 원리는 일반론입니다. 그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규칙이나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죠. 대체로 그런데 화용론은 뭐냐? 마치 게임의 룰처럼 언어가 사용되는 어떤 장이라는 것은 필드, 영역을 얘기합니다. 장, 운동장 할 때 그 장, 어떤 장에 따라서 그 언어도 마치 게임의 룰처럼 하나의 규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룰이 다르듯이. 축구장에서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농구 선수가 들어와서 농구의 룰을 가지고 그 공을, 그죠? 다루려고 하면은 규칙이 안 맞기 때문에 영 형편없는 선수가 되어버리죠. 계속 핸들링 반칙을
그죠? 범하게 되겠죠. 룰이 다르니까. 언어도 마찬가지로 게임의 룰, 우리가 게임을 지금 스포츠를 예를 들었지만 모든 게임의 유형은 스포츠 말고도 많은 게임들이 있죠. 장기 바둑도 룰이 다르죠. 그죠? 다른 룰이 적용되는 스포츠 혹은 게임에 개입했을 때는 거기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언어도 어떤 장들이 언어의 룰이 성립하는 그 각각의 장에 따라서 언어 게임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아까 화용론, 하행론의 기본 원리인 뭐예요? 언어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즉 사용의 그죠? 용처에 따라서 케이스마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용어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티븐 툴미는 이러한 화용론적 관점을 가지고 자기 이론을 지금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도덕적 쟁점들 배후의 윤리를 평가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천적 논정들을 발전시키려 했다. 논정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로 관련된 6가지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는 구조, 소위 논정 모델, 툴민의 논정 모델. 이게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게임의 이 각각의 특수한 그죠? 개별적인 이 장에 따라서 규칙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실제로 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스티븐 툴미는 논정을 구사할 때, 자, 논정을 구사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언어 행위를 통해서 증명을 해내는 것이죠. 너무 쉬운 그 예는 법정에서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무죄이고 왜 유죄인지, 그죠? 왜 이것이 범법 행위가 되는지, 왜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이런 걸 증명하는 것이 법정, 그죠? 언어 행위잖아요. 자, 그게 논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꼭 법정 언어 행위만 논정은 아니고 모든 논정 행위들이 다 있는데, 다양한 논정 행위들이 있는데 그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데 이 모델은 아까 얘기했듯이 구문론에도 모델이 있죠. 우리가 모국어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뭘 익혀요? 문법을 익혀죠. 내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게 자연스럽게 나한테 습득되어서 내가 어떤 모국어를 구사할 때 그 문법적 규칙이 그죠? 작용해서 내가 그죠? 틀리지 않게 그죠? 정확한 모국어를 구사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원리, 규칙, 문법적. 그걸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어떤 개념이에요, 그게? 소시르가 사용한 개념이죠. 그게 랑거죠. 랑거. 랑거의 기초에서 실제로 우리는 구체적인 언어 행위 빠로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이게 들어있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의식하지 않고도 이걸 구사하면서 생활하죠. 그게 바로 랑거의 속성이죠. 랑거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의식화되는 순간은 어떨 때예요? 이 랑거를 의식하는 순간. 외국어를 배울 때죠. 외국어를 배울 때는 이게 나한테 무의식적으로 습득되지 않고 내가 의식적으로 이걸 습득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 문법을 이 랑거를 먼저 배우죠. 뭐 처음부터 빠로래, 그죠? 빠로를 익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우리가 이 무의식적으로 숨어 있는 이 규칙을 배워서 그 모델에 따라 그 규칙에 따라서 이걸 구사하려고 이제 노력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처음 배울 때 뭐 1형식, 2형식, 뭐 3형식 이렇게 규칙을 배우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순서, 어순도 배우고 그걸 우리가 형식이란 말을 붙이죠. 1형식, 2형식, 3형식. 마치 그것처럼 논정에도 무엇인가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A 모델, B 모델, C 모델. 아까 얘기했죠? 화용론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언어 구사의 의미가 달라지니까 논정을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법정에서
상대방이 검사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죠. 논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찬반 논쟁을 한다고 하거나 혹은 더 쉬운 예는 우리 학생들 취업이 갈수록 힘들어져서 취업 준비를 많이 하는데 특히 면접 준비를 많이 하죠. 예상 문제를 뭘 질문 받을 것인가, 뭘 질문할 것인가 예상해서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리라 라고 미리 그죠? 준비해서 면접에 참여하게 되죠. 마치 그것처럼 어떤 논쟁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효과적인 논쟁의 모델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걸 하나의 뭐예요? 모델로 설정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해서 논증 모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툴민의 논증 모델. 정지수. 읽어봅시다. 1958년에 출간된 예, 요걸 풀어서 한 문장으로 풀었으면 언어는 사용이다.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을 아주 가장 기본을 요약한 문장입니다. 이 말에 아까 이 화형론의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사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의 의미가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의미는 각각 그죠? 달라질 수 있다. 사용이 중요한 것이지 언어의 원천적으로 의미가 그죠?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티븐 툴민의 이 책의 제목도 바로 여기서 따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도란 말은 이 복수로 쓴 것이죠. 이걸 번역한 게 용도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의 경우들을 모아놓은 것이니까 이걸 내가 번역할 때 용도가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그냥 사용 그러면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논정의 용도 이렇게 용도란 말 자체가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개념이다. S가 붙었다. 왜? 모델을 다양하게 지금 설정하려고 하니까 하나의 사용이 아니고 논증을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모델들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논증을 하려는 방법이니까 용도라고 붙였습니다. 자, 15분 각주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건 약간 참고로 이 책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신수사학이라는 카인 페렐만의 책만 번역이 안 되어 있고 이 책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이것도 고려대 출판부에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내가 덧붙여 놨어요? 번역본의 제목은 논변의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하신 분들이 이 스티븐 툴민의 이 책을 역시 사용이라는 이 용어로 번역한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이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라는 용어보다 용도가 좋겠다라고 해서 내가 고쳐놓은 것입니다. 그죠? 논정도 원래는 논변이라고 번역했는데 논변 조금 이 현대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논정이라고 내가 용어를 고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번역이 더 좋은지 이것은 수강생들이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좀 더 쉽게 전달되는 번역이라고 생각해서 논정의 용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이것도 번역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153쪽 다시 넘어가서 아까 우리 학생이 읽다가 말았는데 김난세 읽어봅시다. 이를 통해 비트겐슈타인은 한 단어의 의미를 그 용례들에 규변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보세요. 용례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이제 용도라고 말한 그 용례입니다. 사용하는 여러 가지 경우, 케이스들, 사용의 경우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비트겐슈타인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 비트겐슈타인 얘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틀미는 논증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에 주목함으로써 형식 논리학의 불충분함을 비판하고자 한다. 그리고 좀 더 정치한 구분을 위해 논증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논증의 형식인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근거라는 공식은 근거에 대한 정당한 이유 및 정당한 이유에 대한 지지를 하는 세부적인 틀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 자 약자로 이제 대문자 C는 주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약자입니다. 크레임을 그죠? 대문자 C만 가지고 크레임 주장이 있고 주장이 있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좀 더 논증이 그죠? 잘 되겠죠. 그래서 근거는 자료,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 근거해서 주장을 해야 되니까 D라고 우리가 약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스티븐 툴민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157쪽 미리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모델들을 마치 우리가 영어 문법 1형식, 2형식, 3형식이 일종의 공식으로 표시하듯이 이런 식의 논증의 모델들을 아주 다양하게 상황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거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워런트라 그래서 W 약자로 표시하고 지지는 그것에 대한 지지는 베킹이라서 B라고 표시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대한 전체적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53쪽 마지막 줄입니다. 논증의 용도에서 스티븐 툴민은 논증의 영역과 양상들을 다루면서 주장과 논증의 다양성에 대해 논의한다. 하나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이 논증이 그죠?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법정에서의 공방, 그죠?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의 공방을 보면 어떤 논증이 좀 더 효과적이고, 그죠? 의도한 성과에, 그죠? 결과물을 얻어내는가라는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 스티븐 툴민의 이 이론에 의하면 효과적인 논증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가? 그 상황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을 다양하게 설정해서 연구한 것이 이제 바로 이 책입니다. 스티븐 툴민의 논증의 용도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취업 면접에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리라. 그 준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유형과, 질문의 유형과 의도에 따라서 내가 효과적인, 그죠? 답변을 해야 될 때 바로 이런 모델을 미리 탐구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마국진. 셋째 줄, 154쪽 셋째 줄. 여기서 주요한 주장은 여기서 중요한 주장은 논리적 평가에 사용된 용어들이 힘과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기 위한 근거들 혹은 기준들 간의 구분이다. 하나의 논증을 진행하는 국면에 따라 불가능성과 부적절성을 구별하고 양태적 용어의 힘과 그 사용 기준을 논의한다. 그리고 논증들의 비판과 평가를 위한 기준들이 실제 영역에 의존적인 반면 평가의 용어들이 가진 힘의 영역에 따라 불변적이라고 말한다. 예, 이제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우선 용어들의 힘이라고 하는 게 영향력을 의미하겠죠. 용어들을 사용하는 근거, 기준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모델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면 양태적 용어의 힘과 그 사용 기준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 아까 앞에서 나왔던 개념이죠. 영역 개념, 필드, 영역이죠. 번역하면 영역인데 사실은 아까 지워진 언어 게임을 소개할 때 그 장이라고 하는 거, 언어의 장 같은 개념이겠죠. 필드, 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영역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죠. 논증의 기준은 영역 의존적이다. 이해가 되죠, 이제? 영역 의존적이다. 장에 의존한다. 언어 게임에 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의 그 이론을 이어받아서 이 사람이 지금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장에 영역 의존적이다. 하나의 영역에서 논증에 요구되는 가치는 다른 영역에서 전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당연하죠. 어찌 보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 비평론 강의가 국어국문학과 전공 과목으로 지금 개설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교재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념들이 소아과에서 이런 강의를 하면은 이게 영역이 안 맞죠. 그죠? 거기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내 강의가. 그죠? 쫓겨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논리학적인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조금 이건 건너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단계에서 조금 심도 있는 논이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서 어디로 가나 하면 뭐 많이 건너뛰는 것도 아니네요. 154쪽 밑에서 셋째 줄. 이러한 전제하에 툴미는 논증의 구조를 규명한다. 평가의 논리적 분명성, 즉 논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이한 명제들의 기능을 밝히고 그 논증에 대항하는 비판들이 어떻게 적절한 논증을 제시하고 분석하는지 살피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겠죠? 이 논증은 한 번에 끝나면 이것은 의사소통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 법정 연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의사소통이 진행되고 또다시 그죠? 피드백이 계속 진행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논증을 제시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비판을 제시할 수 있죠.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효과적인 논증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 스티븐 툴민의 이러한 이론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제임스 크로사이트가 이성의 수사학에서 바로 그 의사소통 이론, 그죠? 이걸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겠죠. 화자, 청자, 청중. 제임스 크로사이트가 설정한 개념이 뭐예요? 주장하기, 이게 1번이고 질문하기죠. 그리고 이 사이에서 갈등이, 그리고 이 평가는 청중, 그죠? 청중 이론. 그러니까 지금 이 스티븐 툴민의 이러한 관점도 이 제임스 크로사이트가 다 수용해가지고 자기 이론으로 재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 논증에 대항하는 비판, 이게 바로 질문하기죠. 주장하기에 이어서 질문하기가 이어지고 다시 거기에 그죠? 적절한 논증을 제시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55쪽 첫째 줄. 툴미는 수학적 모델, 법률적 모델,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모델을 지금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툴민의 이 논증의 용도라는 책은 반드시 수학적인 것을 제외한, 그죠? 인문 사회과학만의 이론이 아니고 총체적인 이론인데 그 중에는 수학적 모델도 있죠. 또 하나는 법률적 모델이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모델로 일단 경쟁적 모델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죠? 네. 형식 논리, 수학적 논리를 비판하며, 자, 당연히 그렇겠죠. 왜? 화용론에 근거해서 지금 이 이론이
전개되니까. 수학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지 않죠. 그것은 영원 불변한 하나의, 그죠? 보편타당한 정답이 있는 것이 수학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형식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 논리. 참이냐 거짓이냐가 그 자체로 판명이 가능한 것이 형식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논증을 구사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쪽을 비판하고 비형식 논리 쪽으로 가고 화양론적 언어학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넷째 줄, 주장과 타당성 주장에 있어서 주장을 C라고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자료, 이건 D, 데이터입니다. 그걸 우선 구분하고, 그 다음에 워런트, 정당한 이유, 뒷받침할 만한 이유, 이런 식으로 논의를,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 조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틀리면 분석적 논증과 실질적 논증을 구분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분석적 논증이 있고 실제적 논증이 있다. 얘도 등장하는데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156쪽 첫째 줄, 이 예는 하이비 어디 있습니까? 자, 분석적 논증과 실제적 논증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정도의 차이에 달려 있다. 자, 이것도 기존의 데카르트적 지식관이나 형식 논리학이 갖고 있는 자명한 참 거짓의 판명 가능성, 이런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이러한 차원은 신수학을 쓴 카인 페렐만과 루시 올브레트 티테카가 뭐요? 논증은 누가 좌우한다? 청중이 좌우한다. 그것도 뭐예요?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판명된다라고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적 논증이 보다 분석적 논증이지만 이 논증이 다른 분야를 대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분석적 논증과 실제적 논증을 구별하는 이 관점과 달리 또 형식적으로 타당한 논증, 비형식적으로 타당한 논증,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정당한 이유를 사용하는 논증과 정당한 이유를 확립하는 논증,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논리적 용어를 포함하는 논증, 논리적 용어를 포함하지 않는 논증, 필연적 논증, 개연적 논증 등으로 구분을 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또 논증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 논리학이 아니라 비형식 논리학으로 이 논증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활용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더 이제 깊이 있는 공부는 우리가 사실은 이 개별 이론가들 혹은 그들이 쓴 책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기에는 하는 것은 다음 과제로 또 미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기회가 있으면 이 책도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툴민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보고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이제 제임스 크루스화이트의 얘기입니다. 156쪽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논리적 실천의 영역을 형식 논리학과 분리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해가 되죠? 전체적인 특성은 비형식 논리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형식 논리학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븐 툴민도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말이 나오죠. 형식적 학문으로서 논리학을 정립한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가서 법률학의 분야에서 논리적 이론 전체를 수학적 형식으로 던져놓는 제안에 반대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157쪽, 넷째 줄, 툴민에게 있어 논증은 역동적이다. 논증은 어떤 기능과 전개 방식을 따른 하나의 과정이며, 자, 과정이란 말이 이해가 되죠? 이것은 하나의 원리나 법칙으로 딱 정립할 수 없는 어떤 모델일 뿐이죠. 자, 모델이란 단어, 그죠? 어떤 단어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어요. 원리나 법칙이라는 단어하고 다른 것입니다. 모델은 내가 논증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는데 참고가 되는 하나의, 그죠? 틀일 뿐이지, 그게 규칙이나 원리나 법칙이 아니죠. 예.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의 배치도 분석 패턴을 통해 표현하는 배열체. 자, 순서를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순서로 내가 논증을 전개하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가. 그래서 가장 완성된 모델을 제시한 게 이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모델을 그냥 예로 든 것입니다. 가장 복잡한 모델.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다양하게 설정하는 것이 그 도식 아래 부분, 그 모델 아래의 설명 부분입니다. 툴민에게 있어 논증은 결론은 C. 그죠? 를 지지하기 위해 끌어낸 자료 D의 배열체이다. 결론은 경우에 따라 그것의 양식적 자격 Q.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들에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확실한 사실에 대한 보정 W. 앞에서도 나왔죠. 그 다음에 반박도 있습니다. 이건 R입니다. 그 다음에 근거 다시 B. 이런 식으로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정리입니다. 스티븐 툴민에 대한 정리입니다. 장서가 저기요, 장서가가 존재하는데, 그죠? 지난 시간에는 못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착각했나요? 이름을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양가희라는 학생하고 장서가를 착각했습니다. 읽어봅시다. 157쪽 마지막 줄부터 툴민의 의도는 툴민의 의도는 논리의 형식화, 그죠? 형식 논리를 비판하는 것이 가장 기본, 그죠?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논증이 필요한 현실에서는 그 형식 논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죠? 상황과 맥락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실질 학문, 실용 학문이 되려면 비형식 논리학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158쪽 둘째 줄입니다. 그는 다양한 논증 영역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 즉 논증 평가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되는 영역을 찾고자 한다. 그런데 보편적 기준이 되는 걸 찾고자 하지만 원리나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하나의 모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용론적이다. 언어학 중에서도 이걸 전제하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보편적 기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4절 논증 이론의 재구성입니다. 제임스 크로스화이트입니다. 우리가 이 제임스 크로스화이트의 이성의 수사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복습입니다.
반복 학습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목이 논증 이론의 재구성일까요? 그죠? 재구성이란 것은 이전에 있었던 것을 재구성한다는 뜻이니까. 대표적으로 누구의 이론? 두 권의 책이죠. 신수사학이라는 책과 조금 전에 공부한 논증의 용도. 사실은 논증 이론이라고 했지만 논증 행위 이론이라고 해야 조금 더 정확하죠. 행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제임스 크로스하이트는 미국 대학의 연문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글쓰기 프로그램도 지도한 사람인데 96년에 이성의 수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부제목에 역시 논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현대 논증의 수사학을 대표할 수 있는 책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니까 한번 다시 읽으면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형이상학 이후의 대안으로 메타 철학으로서의 수사학의 위상을 정립한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베이컨, 칸트, 니체, 하이데거, 베를리뽕티, 레비나스, 데리다, 하버나스, 가다머, 리케르. 우리가 이 중에서 앞에 단원에서 같이 언급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다 기억이 날까요? 나겠죠? 데카르트로 공부했죠. 이 중에서. 그 다음에 또 누구 공부했을까요? 하이데거 공부했죠. 그 다음에 레비나스 공부했죠. 하버마스도 했죠. 우리가 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 책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 이런 철학자들을 한 번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런 철학자들뿐만 아니고 언어 학자 혹은 수사학자들도 많이 언급하는데 이 책에서 비트겐슈타인, 그죠? 조금 전에 했죠.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틴, 기억납니까? 어떤 책? 책 제목? 말과 행위. 그 다음에 카인 페렐만과 루시 올브리티테카, 스티븐 툴민, 스탠리 카벨. 카벨도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나요? 승인. 맞나요? 자, 이렇게 강범위한 철학자들, 이론가들, 언어학자, 수사학자들 다 동원하고 재구성해서 현대 논증의 수사학을 어떻게 보면 종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미 또 공부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9쪽 둘째 단락. 크로스하이트의 주된 목적은 논증 행위의 이론을 재구성하여 이성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죠? 이성이 부정되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이성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책을 쓴 1996년 당시에, 그죠? 무엇이 강풍이 일어났어요? 태풍이 지나갔어? 지나갔다기보다는 태풍이 몰아쳤죠.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그죠? 그러니까 전통 철학이나 근대 철학이 수천 년 동안 유지해왔던 어떤 그 뿌리가 흔들리는, 그죠? 틀이 흔들리는 그 위기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데 다시 이성을 긍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의 포스트 모던적 비판에 맞서 이성과 논증적 합리성을 옹호하려는 이 시도는, 그죠? 포스트 모던이 이성 주체 진리 개념 다 부정했잖아요. 그죠? 세 가지를 다. 그래서 이성은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제임스 크로스하이트입니다. 특이하게도 전통적 철학에 대한 철학적 전통에 대한 포스트 모던적 비판을 수용하면서 시작된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다 도표로 이렇게 같이 공부했습니다. A 영역이 있고 이것과 정반대의 B 영역이 있죠. 이 A가 뭐예요? 전통 철학 혹은 근대 철학이죠. 사실은 전통 철학이나 근대 철학을 같이 A 한 범주에 넣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그죠? 도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차이 얼마나 차이가 많을까요? 전통 철학과 근대 철학은.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 주체 진리라는 이 개념에서. 물론 이 안에서 엄청난 차이들이 또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서양 철학사 전체를
큰 틀에서 그죠? 도식적으로 요약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또 뭔가 관련을 맺으면서 C가 등장한다. 이게 이제 현대 논정의 수사학이다. 제임스 크로스하이트가 지금 자기의 위치를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거죠. 이 도식을 다시 기억하면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단원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 철학이 지닌 동일성의 사유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닌 차이의 사유로부터 동시에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논리학이 아니라 수사, 형이상학적 기준이 아니라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논정 행위의 이론을 재구성한다. 중요한 입장은 메타 철학으로서의 수사학을 교육과 긴밀히 연결시키는 것이다. 자, 이 제임스 크로스하이트가 영문과 교수인데 또 뭘 주로 강의했다고요? 글쓰기 프로그램, 글쓰기 강좌. 우리로 따지면 작문 강좌입니다. 작문. 우리 학생들 사고와 표현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이 글쓰기 교재도 있고 한 학기 동안 글쓰기를 배우죠. 그죠? 사고와 표현 공부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책의 이성의 수사학이라는 이 책의 주 목적 중에 하나는 대학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누구를 위해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이론과 철학적 정리를 하는 이유는 단지 글쓰기 매뉴얼, 그죠? 매뉴얼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철학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문의 철학, 그죠? 우리가 글쓰기 하면, 작문하면 굉장히 노하우, 그죠? 어떤 비결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죠?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비법을, 그죠? 매뉴얼을 공부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글쓰기, 작문에 있어서 이런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적, 그죠? 입장을 가지고 글쓰기를 이제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크로스하이트는 이 책의 1차적 독자로 글쓰기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상징하고 부차적으로는 철학자,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교사, 의사소통 이론가, 교육행정 책임자를 상징한다. 여기 우리 국문과 학생들이 많이 수강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을 수 있죠. 특히 뭐예요? 글쓰기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작문을 가르치거나. 그렇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철학적인, 그죠? 이론적인 배경도 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크로스하이트가 하고 이 책을 쓴 것입니다. 160쪽으로 넘어갑니다. 넷째 줄, 이성의 수사학에서 민지영 안 왔어요? 응? 왔어요? 왔다는데요? 다시 민지영 안 왔어요? 그러면 오혜빈 읽어봅시다. 이성의 수사학에서 크로스하이트는 철학의 종말과 수사학의 부활 연진으로 이성의 수사학이 등장하게는 철학적 상황을 기술한다. 철학의 종말이라는 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과장된 말이기도 하고 과격한 말이기도 하죠. 왜 종말이 맞다고 보는 걸까요? 이 책을 쓰던 시기에 1996년 당시에 이거죠.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흔들리니까 그만큼 이 강풍이 불었던 거죠. 지금은 조금 이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력이 좀 약화됐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학계, 지식, 철학계에 다 이 해체주의 강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만큼 철학이 종말에 이르렀다까지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통 철학과 근대 철학 위기를 맞은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뭐가 부활했다고? 수사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A에 맞서서 B가 엄청난 힘을 얻었는데 거기에 그 여파로 그 영향에 힘입어서
수사학이 다시 부각됐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통적으로 수사학은 철학에 억눌려 왔으니까요.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죠?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를 업신여겼죠. 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말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다니니까.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그죠? 백성이란 말은 안 맞겠네요. 시민들을 현혹시키니까. 그때부터 전통적으로 수사학은 철학보다 열등한 학문으로, 그죠? 항상 취급받아 왔는데, 이 A가 엄청나게 흔들리니까, 그 위상이 흔들리니까, 수사학이 다시 중요성을 회복하는 시기가 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의 종말과 수사학의 부활이라는 테마.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하이데거와 데리다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통해 현대 철학의 상황을 묘사하고 수사학적 이론이 현대 철학에 대한 일종의 응답이자 성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이데거와 데리다에 대한 철학적 논의, 우리 앞에서 했죠? 앞에 단연에서. 하이데거가 어디 있다고? 이 B에, 데리다도 B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미 한번 공부했던 거니까 지금 완전 복습입니다. 데카르트가 여기 있고 하이데거, 데리다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임스 크로사이트의 입장은 데카르트도 하이데거도 데리다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리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새로운 입장을 만들어낸다. 이 개념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이것도 완전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이것도 엄청난 도식입니다. 그죠? 요약이고 도식인데 너무 공부를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래, 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도식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성은 다시 긍정하려고 한 거지. 뭐에 의해서? 해체주의에서 엄청 부정을 당했으니까. 그러나 이 이성과 이 이성은 다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체도 긍정하죠. 그러나 객관적 진리가 있다. 그죠?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이것은 부정하는 거죠. 자, 봅시다.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지식을 통해 지식과 객체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방식은 데카르트에 의해 방법이라는 용어로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다. 데카르트의 사유에 근거한 비례적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수간에서 이루어진다. 데카르트를 그냥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 속에 핵심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주체와 객체 이분법이라 그랬죠. 주체와 객체가 이분법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주체는 객체를 그죠? 완전히 자신의 합리적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면 진리에 도달한다. 이것이 이제 데카르트죠. 지식 혹은 진리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것이죠. 그죠? 우주 역사의 주인으로 인간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그만큼 주체, 근대적 주체가 그래서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이데거가 보는 관점은 그것과 다르죠. 핵심 개념은 뭐예요? 세계의 존재죠. 그죠? 주체는 세계로부터 그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내가 동그라미로 도식적으로 표시했는데 또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기억할 겁니다. 세계 속에서 주체가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그죠?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의 뭐가 형성돼요? 존재가 형성되죠. 그럼 그 존재가 세계를 보는 눈은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이고, 그죠? 절대적인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아서 그 어떤 가치관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가 어떤 눈으로 보는 그것은 이미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그런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진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니란 거죠. 어찌 보면 인간의 절대적 진리 혹은 객관적 지식관에 대해서 의심하고 흠집을 내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므로 해서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이 인간이 또 다른 그죠? 차원으로 연결되는 것이겠죠. 그게 세계 내 존재입니다.
다 복습이에요, 지금. 그 다음, 오재혁. 어디? 읽어봅시다. 하이데거가 붙어요. 예. 하이데거가 세계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있는 실체들의 전체적인 말이다. 실체들 사이에 이런 연관을 하이데거는 지시연관 혹은 의미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지시연관 속에서 언어가 발생한다. 예. 자, 지시, 연관, 의미, 작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내 존재로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이, 그죠? 성립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존재가 보는 어떤 이 관점은 확고부동한, 그죠?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죠.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시선이, 그죠? 시각이 형성됐으니까. 이랬을 때 세계와 존재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우리는 보통 흔히 얘기하듯이 A와 B의 관련성, 관계 혹은 연관, 관련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 용어는 잘 보세요. 이런 용어는 A와 B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전제하고 이렇게 관계성을 생각하는 것이죠. A가 규정되어 있고 B가 규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A와 B의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와 존재의 관계도 그렇고 A와 B의 관계도 이미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A와 B가 상호작용 이전에 이미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이데거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있을 수 없는 용어다 이거죠. 그래서 지시연관이라는 의미작용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세계와 존재는 계속 의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A와 B가 이미 규정되고 독립된 채 성립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세계 내 존재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하이데거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세계라고 말할 때, 여기서 세계라고 말할 때 이 세계도 우리가 데카르트식으로 주체, 객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대상화된, 그죠? 대상화된 하나의 사회 혹은 현실, 역사, 자연, 우주 이렇게 우리가 객체로서 대상화한 이런 세계, 여기 이걸 세계라고 볼 때 이런 세계가 아니란 겁니다. 이 세계 자체가 이미 뭐예요? 계속 이 존재와 상호작용하면서 유동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그 위에 거 세계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있는 실체들의 전체적인 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하이데거도 세계 내 존재할 때 세계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데카르트가 사용하는 세계 할 때 그죠? 고정되고 규정된 세계 그런 의미의 세계가 아니란 겁니다. 이건 이미 계속 지시 연관과 의미작용을 하고 있는 그 복잡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그 망 자체가 세계다. 세계란 용어도 다른 거죠. 그죠? 데카르트가 사용하는 세계란 용어와 하이데거가 사용하는 세계란 용어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지 고정된 하나의 객체가 아니다. 그죠?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 연관 혹은 의미작용이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철학책을 읽어보면 이런 근본적인, 그죠? A에 대한 근본적인, 그죠?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이데거의 철학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넘어갑니다. 아까 누가 읽었죠? 밑에서 둘째 줄 계속 읽어봅시다. 크로스화이트는 하이데거 이후의 사유로서 해체주의를 주목하고 데리다의 이론과 대면함으로써 논증의 수사학과 해체주의가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한다. 예, 하이데거 다음에 이제 데리다를 거론하고 있죠. 역시 데리다도 이 B에 있는 것이니까 제임스 크로스화이트의 입장은 데리다와 어떤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공통점과 차이점 이미 우리가
단원에서 공부했습니다.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크로스 화이트에 의하면 철학적 이성의 수사학과 해체주의가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기표와 기의 사이의 절대적인 형이상학적 구분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예, 기표와 기의 사이의 절대적 형이상학적 구분,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적 진리를 거부한다. 해체주의도 철학적 수사학 이론도 이성 및 이해 가능성의 근거를 무한한 논리적 사고에 두지 않는다. 예, 도식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죠? 이게 틀린 건 아니죠. 진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즉 형이상학적 진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데리다와 제임스 크로스 화이트는 공통점이 있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공통점. 근데 이제 차이점을 살펴봐야 되겠죠. 한편 이성의 수사학과 해체주의 사이의 차이점은 첫째, 수사학은 때때로 행위자 및 의도자라는 개념에 의존하는데 해체주의는 이런 개념들을 말소하려 한다. 행위자, 의도, 이 개념에 해당되는 이 용어는 뭐예요? 주체죠. 데리다는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성의 수사학은 주체를 인정한다. 이게 행위자죠, 행위자. 말하는 사람이 있다. 혹은 소설을 쓴 소설가가 존재한다. 이거죠. 둘째, 텍스트 허물기 혹은 기생적 실천으로서 해체가 하나의 의심이 실천인데 반해 논증의 수사학은 차이를 존중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예, 의심의 실천은 마찬가지일 텐데, 그리고 차이를 존중한다는 건 마찬가지인데 양쪽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진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차이가 자꾸 생기는 거겠죠.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모든 것은 거기에 종속될 텐데, 하나의 진리에 종속될 텐데, 그죠? 그러면 사실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고 세계가 명확해지겠죠. 그죠? 데카르트는 그걸 원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지식에 있어서 인간이 이성을 발휘해서 지식에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명확해지는 것은 다 제거하고, 그죠? 주객 이분법으로 이렇게 해서 진리에 도달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맥락에서 크로스 화이트는 데리다의 징후 사건 맥락을 텍스트 삼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그는 데리다가 주장한 글쓰기의 특징인 반복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반복 가능성, 데리다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라 그랬죠. 뭐하고 같은 말이라고? 사연. 기억 안 나나요? 예. 둘째, 그는 해체주의의 근본적이고 집요한 회의주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예. 데리다의 이 해체주의는 상대주의 혹은 회의주의인데, 크로스 화이트의 수사학은 뭐예요? 회의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에 도달하려고 해요? 차이를, 그죠?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차이를 그냥 존중하는데 그치는데, 차이에 머물지 않고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한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엄청 어려운 과정이죠. 그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갈등, 이 차이로부터 생겨나는 갈등은 개인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갈등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권에서 혹은 국제관계, 그죠? 외교관계에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항상 경험하고 있죠. 하지만 이성의 수사학의 목적은 뭐예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비폭력적으로 해결해서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게 어렵긴 하지만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이지은 읽어봅시다. 예, 그래서 이 논정 행위의 이론은 다른 말로 대화 이론이라고 쉽게 풀이할 수도 있고 의사소통 이론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워져 버렸네요.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 화자, 청자, 청중 그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화 이론이고 의사소통 이론이다.
정확하게는 논정행위 이론이다. 그죠? 논정행위 이론이다. 또 읽어봅시다. 크로스와 해치는 명제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을 대체함으로써 주장하기 이론을 발전시킨다. 그는 하버마스, 레비나스, 스펜서를 등이 제시한 윤리적 현실성을 수용하며 이 이론을 정교화시킨다. 예, 자, 지금은 어떤 차원이에요? 첫 번째 이론, 주장하기 이론에 해당됩니다. 주장하기 이론. 다시 그려봅시다. 이 그리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죠? 우리 학생들도 노트에 여러 번 그려봤을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 나중에는 좀 짜증이 나죠. 그죠? 너무 쉽죠. 자, 이렇게 놓고 지금 얘기하는 이 첫 번째 얘기는 주장하기에 해당되는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한번 공부했습니다. 하버마스의 뭐예요? 타당성 주장. 각주 20분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성실성, 진실성, 정당성, 명료성 이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이게 어떤 사람의 언어 행위가 타당성으로 주장이 된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어떤 말을 듣는 수용자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하버마스의 타당성 이론을 충족해야 되겠고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의 말을 혹은 청중이 그걸 평가할 때 타당성 주장의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걸 평가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이렇게 실제 현실에서의 언어 활동 속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걸 이론화했을 뿐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법정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죠? 청중에 해당되는 판사가 검사와 변호사의, 그죠? 언어 행위를 다 듣고 계속 평가하는 거겠죠.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세요. 하버마스의 타당성 주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실한가? 진실한가? 정당한가? 명료한가? 그의 주장이. 우리가 지금 너무 이걸 확연하게 경험하고 있죠. 그죠? 지금 법정에서의 어떤 언어 행위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거기에 어떤 평가에 엄청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게 하버마스의 타당성 주장이라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레비나스의 근접성. 말해진 것보다 뭘 더 강조해요? 말하기. 말해진 것에 의해 폐쇄된 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동안 모든 지식과 학문이 말하기를 폐쇄해 왔다는 겁니다. 그걸 무시해 왔다는 겁니다. 사실은 말하기가 더 중요한데 말하기의 결과물이 말해진 것이죠. 근데 말해진 것만 갖고 자꾸 학문을 하고 지식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말하기 차원을 다시 뭐예요? 연구의 대상으로,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그 말하기 차원이 뭘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언어 행위의, 그죠? 동기나 맥락이나 배경이나, 그죠? 이해관계 이런 게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말하기 안에. 사실 그걸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증을 가지고, 그죠?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그걸 입증하느냐, 그죠? 이 부분, 말하기 부분 혹은 주장하기 부분을 다 밝혀내느냐, 규명하느냐, 이것도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논정의 수사학, 제임스 크로스하이트의 논정의 수사학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의 언어를 분석하고 혹은 평가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이 다 검증돼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주 첨예하게, 그죠? 경험하는 곳이 바로 법정 현실에서 그게 첨예하게 현실화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뭐 더 우리는 실감나게 그런 현장을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해진 것에 의해 폐쇄된 말하기의 회복. 그 다음에 스탠리 카벨의 성인. 이때 성인은 모든 우리 생활 속에서의 성인이 아니고 지식 체계로서의 성인입니다. 어떤 지식과, 그죠? 지식을
책임감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거 자기 책임감, 윤리적 입장과 무관하게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모든 지식과 학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인이란 것은 내가 지식을 탐구하고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승인하고 윤리적으로 내가 그걸 승인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그 판단이 전제돼야 지식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주장하기 이론에 해당되는 여러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통적으로 162쪽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윤리적 현실성을 수용하여 이 이론을 정교화시킨다. 제임스 크로사이트는 주장을 담화 행위와 그 동기에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 보세요. 주장을 행위와 동기에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주장을 그냥 주장으로 명사로 보지 않고 주장하기, 동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도 고려해야 된다. 맥락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담화 행위를 이것들이 주장으로 드러나게 하는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과 연결된 것으로 고려한다는 겁니다.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언어 행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학의 기본, 이성의 수사학의 기본 어떤 원리와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163쪽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주장하는 행위의 윤리적 측면에 주목하는 크로사이트의 문제의식은 질문자의 역할 및 윤리적 측면을 조명하여 그것을 의사소통 행위로 이해하는 질문하기 이론으로 연결된다. 이제 두 번째 질문하기로 넘어갔습니다. 주장하기 못지않게 질문하기가 중요한데 우리는 단순히 질문하기를 주장하기가 있은 이후에 시간적으로 이후에 오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기 이론을 좀 더 깊이 연구해보면, 생각해보면 주장하기 이전에 질문하기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주장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확대하면 정치적 현실이나 학문적 현실이나 여러 가지 역사적 현실 속에서 그 시대가 요청하는 어떤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나왔다는 거죠. 꼭 A라는 사람이 아니라도 B라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뭐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학문도 마찬가지로 뉴턴의 물리학 이후에 현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한 것도 한 개인의 독창적이고 그죠? 뭐예요? 창조적인 지식도 있겠지만 그러한 새로운 지식과 물리학이 그죠? 역학이 필요한 시대적 질문, 시대적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내가 좀 확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그만큼 질문도 하나의 중요한 학문이 된다. 주장하기를 가능케 하는 더 근본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질문하기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질문자의 역할 및 윤리적 측면도 중요하죠. 공통점은 뭡니까? 주장하기에도 윤리적 책임감이 필요하고 질문하기에도 윤리적 책임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100분 토론 같은 데나 또 앞으로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될 텐데 정치인들이 이 TV 토론을 하면서 생산적인 토론을 하지 않고 그죠? 윤리적 책임감 없이 주장하거나 윤리적 책임 없이 질문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럼 우리 평가하는 시청자들이 평가하겠죠? TV 토론을 평가하는 건 시청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항상 제시돼요? 시청자 반응이 제시되죠. 그래서 100분 토론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지난주 이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시청자 중에 몇 프로였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몇 프로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걸 증명해 줍니다. 청중이 평가한다는 걸 증명해 줍니다.
100분 토론에서 서로 찬반 토론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주장하고 질문하지 서로를 평가하기는 어렵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청자들인데 이 평가가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이 또 거의 다 돼버렸네요.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크로스화이트는 미셀 메이에르의 문제학, 이게 바로 질문학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는 이것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미셀 메이에르의 문제학, 이게 질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금방 내가 여러 가지 보충 설명을 했죠. 그만큼 질문하기는 주장하기를 만들어내는 더 원동력이다. 이게 먼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크로스화이트가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질문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하기가 사실은 더 먼저 있었다. 그래서 주장하기가 가능했다라고까지 설명하고 미셀 메이에르의 문제학을 그 근거로 제시하는데 23번 각 줄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둘째 줄, 명제들은 언제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떤 주장이나 명제는 이걸 아까 내가 좀 확대해서 뭐라고 그래서 어떤 학문적 업적이나 그죠? 정치적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등장한다. 플라톤의 철학이 왜 등장했을까? 그 시대가 그러한 그죠? 철학을 요구했기 때문에 플라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될까?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누군가가 그죠? 사회적으로 문제학, 질문하기에 요청이 되기 때문에 그 대답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죠? 누군가 새로운 정치적 지도자 뭐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그런 식의 얘기인데 다음 시간에 다시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